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가의 철이형입니다. 네, 드디어 3년 만에 역사적인 금리 인상이 시행되었습니다. 제로금리에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치면 2015년 이후 무려 7년 만이고요. 이로써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라는 통화 긴축 정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FOMC와 파월의 연설에서 발표된 내용은 시장의 예상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모두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오른 0.25에서 0.5%가 되었고요. 연준 의원들의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남아있는 6번의 FOMC에서 매번 금리를 올려서 앞으로도 총 6차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예측하고 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의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그 다음에는 금리를 올릴 예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최종적인 금리 인상 목표치는 지난번 금리 인상기 때와 같은 2.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잠깐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연준이 보유한 채권의 축소와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현재 9조 달러에 가까운 엄청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2조 달러 줄일 때마다 금리를 1%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금리를 높이는 것은 장기 채권 수익률보다는 단기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채권을 줄이는 것은 장기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행함으로써 현재 극도로 좁혀져 있는 장단기 채권 수익률 차이를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돌려놓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리 외에도 시장에 꽤 중요한 영향을 끼친 다른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아카일로로 치닫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양국 측에서 협의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 시장에는 조금이지만 안심감을 주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측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고 러시아 측에서 중립국화를 제안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식 비무장 중립국화는 거부하고요. 여러 국가가 참가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형태의 조금 더 구속력 있는 중립국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에는 가입되어 있으면서 나토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유럽연합이나 거기에 준하는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중립국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한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조정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서 종전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과 중국의 감독 당국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 ADR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중국 주식들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중국 주식은 사실 그동안 양국 관계의 리스크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여러 정치적 규제 리스크에 더해 최근에는 러시아를 옹호하면서 정치적 보복 리스크까지 추가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측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봤는지 적극적인 시장 달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주식의 고질적인 리스크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중국 주식을 거래하시려는 분이라면 해당 리스크들은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금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금리가 발표되고 나서 한때 3%까지 올랐던 나스닥을 포함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유는 우선 오늘 시장이 초반부터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동시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과 별도로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금리 이슈 때문에 호재가 일시적으로 잠식되어 버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시장은 분명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연준이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더 온화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던 심리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3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안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는 조금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나름 매파적인 정책이라고 인식해서 위협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역시나 원래 예상하고 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결과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년까지의 금리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을 포함한 빅테크들은 모두 상승세였고요. 그 외 섹터 불문하고 최악의 최악 상황까지 내몰렸던 중소형 성장주들도 오늘은 모두 크게 반등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좋았던 에너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러한 섹터들의 주가는 반대로 힘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점도표가 보여주듯이 연준의 최대 금리 인상폭은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채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그것도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향후 2년 정도 금리를 올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기로 돌아설 수 있는데요. 그때는 다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 제로 금리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 자체가 거의 없죠. 그렇다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도 없으니 그때는 경기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더 길게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를 더 많이 해야만 할 겁니다. 2013년에는 2조 달러를 했고 2020년에는 4조 달러를 했으니 다음 제로 금리 시기에는 8조 달러가 될까요? 문제는 물가 자체가 이전 금리 인상 시기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음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시기에는 물가가 통제 불가능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앞으로 고물가가 영구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구조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이미 수차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2020년 이후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고물가, 저금리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해봐야 역사적으로 보면 저금리에 불과하고 물가는 항구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통화 완화 시기마다 상승 압력을 거듭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락해왔던 화폐 가치는 앞으로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요구 수익률과 물가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강한 성장 동력을 가진 자산을 사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비트코인을 포함한 우량 암호화폐,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급속 성장주들입니다. 이런 자산만이 자유낙하하는 화폐 가치로부터 나의 구매력을 보존해주고 자산을 증식시켜줄 유일한 수단입니다. 금리 인상 충격으로 인한 시장 하락은 결국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역대 8차례 금리 인상 시기에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 3개월 안에 시장이 상승할 확률은 50%였지만 1년 후 상승 확률은 100%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100%였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그 확률은 결국 100%에 수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100% 확률에 베팅하지 않고 50% 확률에 단기적인 오르고 내리냐에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완전히 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골랐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대로라면 외부적인 요인은 결국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좋은 자산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100%입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과 자산의 가격 상승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 그냥 그 자체입니다. 반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하지 마시고 그냥 100%에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면 됩니다. 100%에 지속적으로 베팅하는 방법이 뭐죠? 돈 생길 때마다 자산을 사시면 됩니다. 선거가 어떻고 금리 인상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그런 것은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무섭다고 해서 그냥 큰 배와 함께 안정적으로 가라앉겠다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두렵고 멀미가 나겠지만 구명정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